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선거 이 두 소식을 한데 묶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SBS의 민성기 논설위원, 한길리서치의 홍영식 소장, 전 의협 신종플루 대책위원이신 이동훈 내과 전문의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 분도 투표하셨습니까? 네, 오늘 저는 저희 사전 투표.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사전 투표하셨고요. 하셨습니까? 저는 투표장에를 많이 갑니다. 예. 사전 투표도 가고 본 투표도 가는데 예. 하는 직업의 성격상 가급적 투표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얼핏 이유가 안 됩니다. 리서치에서 일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투표를 안 하시는 해도 데는 무방한데 예. 마음이 헷갈리면은 내 하는 일에 이래저래 거기에 있어서 가급적 투표장에는 사전 투표 현황이 어떤지 본 예. 투표장도 현황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많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성위 의원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토요일에 사전 투표했어요. 투표하셨습니까? 예. 사전 투표하실 때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기다렸어요. 사전 투표하실 때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저도 사전 투표할 때 많이 기다려서 사실은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걱정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1m나 2m 거리를 거의 유지하지 못하고 아마 투표장 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지 실내 공간도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은 오히려 더 공간도 여유가 있고 대기하시는 분들 적으셔가지고 오늘이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투표하러 간 데는 상당히 줄이 길었어요. 그리고 또 안에도 많이, 그러니까 밖에서는 괜찮은데 투표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간격이 또 좁혀지다 보니까 뭐 뒤에 바로 제 뒤에 서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좀 염려가 되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편안한 가운데서도 좀 굳은 표정이 보였던 게 아마 코로나19의 여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성기 의원, 네. 오늘 치러진 선거가 사실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된 이후에 전국 단위 선거로는 아마 세계에서 처음 치러진 선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로 또 이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동시에 그 수표를 치르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투표를 진행하느냐, 그리고 투표일 이후에 방역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방역 시험대에 올랐다.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해외 각국이 주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뭐 해외 각국이 선거를 연기해 놓고 기다리는 곳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거를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 이미 가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죠? 일단 뭐 예전과 마찬가지로 신분증 챙겨 가셔야 되고요. 예. 그 이외에 마스크 꼭 쓰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투표소에 들어가시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1m씩 그 거리 간격을 두셔야 되고 그리고 발열 검사를 마치고 비닐 장갑을 받아서 비닐 장갑을 끼고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하셔야 됩니다. 예. 인증샷은 기표소 안에서 찍으면 안 되죠? 기표소 안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또는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는 대부분 제한이 많이 풀렸죠. 그리고 오늘 좀 화제가 된 게 소위 그 손등 도장 찍는 인증샷, 거 이거 예. 하지 말자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표 도장을 여러 사람이 같이 쓰기 때문에 손등에 찍는 거는 감염 위험이 있어서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게 선관위의 당부입니다. 나머지는 저런 사진도 안 되는 거겠죠. 꼭 손등이 아니라. 뭐 손등에 뭐 손에 찍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감염 위험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나머지는 제한이 많이 풀려 있어서 예전에 안 되던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기호 표시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허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 나오면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는 투표소도 많기 때문에 포토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의 한가운데서 치러지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총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해외 각국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역도 잘했는데 선거도 잘 치르고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감염자가 더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세계 각국으로부터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투표할 때 뭐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서서 기다려라 이런 여러 가지의 행동 지침들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금 그 기간 안에 있는데 선거가 치러진단 말이죠. 걱정이 많이 되십니까? 네, 지금 걱정은 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굉장히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많이 지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생활 습관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오늘 바로 선거가 그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2m 정도의
그 충분한 거리를 두고 줄서기 운동을 하는 건데 사실 선진국에 가보면 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과거부터 줄 간격을 충분히 두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시범 했는데 일부는 잘 됐지만 일부는 안 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우려가 되고요. 특히 그 마스크를 좀 내리고 이제 그 본인 그 확인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말씀을 비교적 안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거든요. 예. 말씀하면 아무래도 대화 중에서 비만이 날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그 투표 요원들이 이제 방호복 같은 걸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호복들을 입고 본인 분들을 잘 이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방호복이 이제 투표가 끝나신 다음에 잘 벗으셔서 잘 폐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방호복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비말이나 이렇게 노출이 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가 다 아시다시피 무증상 감염자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의 그 비말 노출된 것들을 끝나고 나서 잘 안전하게 벗으신 다음에 안전하게 폐기하는 작업까지가 오늘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투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표가 진행되는 날이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오래 사신 분들, 최고령 할머니, 최고령 할아버지 이런 분들도 뭐 가족의 부축을 받아서 나와서 당당하게 주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하나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새로운 유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이 바뀌면서 만 18세 유권자들도 탄생했습니다. 아마 나이로 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이 휴일이기 때문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 최고령자 또 새로운 유권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투표했는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팀에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 광주와 옥천의 두 할머님들하고 새로운 유권자들의 나이 차이를 비교하니까 소장님 예. 100살이 1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선거가 한 나라의 또 축제인 게 맞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선거라는 것이 우리가 규정할 때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로 보면은 그렇지만은 권리라고 놓고 본다면은 축제죠. 특히 이번에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상태에서 이번 선거 총선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총선을 지금 치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랜 투병 생활을 끝내고 이는 그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기 격리 이런 생활을 끝내고 투표장에 나오다 보니까 다소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인 이 분들도 투표장에 나오는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금 최고령 유권자 또 그리고 새롭게 투표권을 확보한 만 18세 유권자들의 투표하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자가격리돼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가운데 투표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투표를 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예. 단지 시간상 구분이 되어서 예. 6시 이후 15분가량 이렇게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예측 조사도 이제 발표 시간에 늦어지고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관위가 어제 6시에서 6시 15분으로 연계달라고 그랬죠? 예. 선관위에서 탄력적으로 그런 걸 운영해서 모든 이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자 중에 투표를 신청한 사람이 13,000명 정도 됩니까? 민성기 의원? 13,642명이니까 예. 22.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내가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것이죠. 이런 분들만 투표가 가능하고 이분들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어쨌든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을 해야 시간이 지나더라도 투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투표 폐장 시각이 저녁 6시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투표소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유권자들이 다 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투표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투표에 임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가격리자들 어쨌든 따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국민의 투표권 보장하면서 동시에
건강, 안전도 함께 신경을 쓰는데 뭐 정부로서는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신경도 많이 쓰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했었는데 다행히 많이 진중돼서 투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인 것 같고요. 지금 그 동선을 아까 분리한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동선이 겹쳐지면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을 그어가지고 동선이 서로 겹치지 않게 유도를 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열 체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전 국민 대상으로 발열 체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발열 체크 과정에서 우리가 숨겨져 있는 환자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천에서 두 분이 열이 38도 이상 나셔서 보건당국에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가 있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 국민한테 발열 체크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보통 자가 앱으로 이제 체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발열 체크를. 예.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거라서 이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사태의 한가운데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데 코로나19 하면은 아무래도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또 한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그래서 전국의 많은 의료진들이 제가 직접 가서 환자들을 치료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이런 자원봉사하러 가신 의료진들이 합심해서 이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죠. 그러면 대구 지역의 투표, 선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의 이영경 주무관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저희 대구시 선관위는 자가격리 중인 선거인과 일반 유권자의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고 임시기표소 투표사무원의 안전을 강화하여 관리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는데요. 투표소별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전담 요원이 지정되며 투표소 이동은 도보, 자차 등을 이용하게 되고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됩니다. 자가격리자가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도착하게 되면 전담 요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인근 대기 장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오후 6시에 일반 선거인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하면 그때부터 자가격리 유권자분들은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자가격리와 관련해서 자가격리 됐던 분들이 투표할 때 어떻게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왕 대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대구에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지역구가 한 곳 있죠. 바로 대구 수성갑입니다.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후보가 맞붙었는데 정말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뭐 여론조사는 물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두 후보와 제가 한번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선거를 마친 소감, 또 선거 기간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고요.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투표일인 오늘은 모든 후보가 대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SNS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일은 가능한데 뭐 사람들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한다거나 이렇게 방송되는 상황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두 후보와 이야기를 할 때 이 점은 분명히 미리 고지를 한 다음에 인터뷰를 했다는 점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유권자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이분들이 모이지를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찾아다니기 어려우니까 유세차를 타고 구석구석 돌면서 이렇게 멀리서 제 메시지를 전하고 호소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대구 시민들께서 그래도 한 2달간에 걸친 이 어려운 역병과의 싸움을 이렇게 담담히 극복해내고 계셔서 저는 참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저로서는 제 모든 걸 다 던져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안이 없을 정도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결국은 대구 정치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말하자면 아주 초라한 종속 변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가지고는 이 위축된 대구 시민들이 새로운 어떤 자긍심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지 않다. 대구가 다시 대한민국 정치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내 주장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호소할 테니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게 기회를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초기에 제 선거 사무실에 누가 계란을 던지면서 일종의 조금 이상한 문구도 붙이고 그랬잖아요. 할머니 한 분이 편지를 보내서 그렇지 않다. 대구 시민들 당신의 뜻을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힘내라라고 하시면서 또 꽃다발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아주 큰 격려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평소처럼 그런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고요. 많은 대구 시민들이 참고는 있었지만은 중국 입국을 막지 않아서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게 한 점, 그다음에 마스크 같은 기본적인 것도 하나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점에 관해서 분노를 표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 정권이 코로나를 잘 대처했다고 칭찬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포부를 드러내고 또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요. 총선 첫날에 느닷없이 대선 출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리한 총선의 이슈를 전환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렇게 여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저도 그러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를 이기면 대선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수성을에서 갑으로 옮겨왔는데요. 참 옮겨오기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주당 후보를 찍기는 싫은데 막상 우리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선뜻 마음이 가지 않았는데 주 의원이 참 이쪽으로 잘 왔다는 그런 칭찬이 저에게는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두 후보의 이야기 정확하게 1분 24초씩 형평성을 위해서 똑같은 시간에 맞췄다는 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 대구 수성갑 선거가 뭐 전국적인 접전지, 전국적인 관심 지역이었던 거 분명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 기대를 해볼 만한 의석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상황이고, 어쨌든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김부겸 후보의 경우는 생환을 할 경우 여권에서 대권 주자로서 위상을 가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들이 있다 보니까 네. 수성갑 지역이 아주 관심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부겸, 주호영 두 후보가 치열한 맞대결을 펼친 곳입니다. 대구 수성갑의 선거 결과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의 오후 3시 현재 투표율을 봤더니 56.2%입니다. 전국 평균 투표율과 거의 똑같아요. 예. 대구 지역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접전이 치러지는 곳이 많고 또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투표율이 높을 것 같은데 뭐 전국 평균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좀 뜻밖이죠. 예. 실제 코로나가 가장 심하게 창궐 했던 지역이고 가장 큰 피해 지역이다 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코로나 변수로 놓고 본다면은 코로나 우려로 인해서 투표장에 제일 적게 나올 거로 예상하는데 실제 투표율은 전국 평균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것을 이제 이런 그 대구 시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들이 이 코로나와의 관계에서 투표장 참여의 관계를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그거는 저희들이 여론조사했는 그 수치를 보면은 대략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 정부의 코로나 통제에 대한 이 신뢰가 떨어지면 우려가 되면은 투표장에 안 나오겠지요. 그러나 현 정부가 코로나 통제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통제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투표장에 걱정을 덜하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를 해보면은 그 이야기는 상당히 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예. 현 정부가 이 코로나 통제를 하는 데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신뢰도로 물었는데 한 63% 또는 그 이상 나옵니다. 예.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가 한 30% 초반에 나오죠. 한때 중국인들 통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입국 통제 여부를 예. 논의할 때는 그때는 불신이 더 높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역전이 돼갖고 현 정부의 신뢰, 이 코로나 통제에 대한 신뢰가 불신보다 배 정도 높다 보니 일단 국민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으로 인해서 이런 우려로 인해서 투표장에 굳이 안 나가는 이런 정서는 거의 소멸이 되었다. 예. 예, 대구도 역시 그런 정서가 확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통제를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불안해서 투표장에 못 갈 텐데 어쨌든 정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방역당국이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투표율이 지난 4년 전의 투표율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그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WHO 어제 우리 방역당국에서도 밝혔는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단계가 좀 하향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WHO가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만연돼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환자도 많이 줄어들고 지금 현재 국민들이 많이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 입국자 전수를 2주간 자가격리하면서 해외 유입도 잘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단계인 집단 발생, 그러니까 산발적인 집단 발생 국가로 이제 낮춰놨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나라가 이제 한국, 우리나라랑 예.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감염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공식 발표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한 1,130분 정도 되신대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보다 환자가 지금 적은 상태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는 좀 앞으로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우리랑 같은 단계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아마 조그만간 이게 지역사회 감염으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그 위험한 국가에서 점점 안전한 국가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활절 행사부터 해가지고 선거 행사 이런 행사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제 1, 2 정도 이제 다른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주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나라들은 우리보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켰을 때 어느 정도 충격파가 미쳐지는지를 좀 우리나라를 보고 미리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선거와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오늘 선거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외신들도 그러한 내용의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 현재의 선거 상황과 관련해서 기자를 연결해서 한국의 선거 어떤 상황에서 치러지고 있고 우리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With close to 44 million registered voters, this election is a big test for South Korea and its efforts to fight the virus.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pegged for their own elections this year will be watching very closely. 4,40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의 이번 총선, 한국과 이들 유권자들의 방역에 대한 큰 시험이 될 것이고 올해 선거가 예정된 다른 많은 나라들이 주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외신들 보도도 한번 볼까요? 타임지도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한국 총선,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지침이 될 것이다. 이탈리아의 라스탐파, 이탈리아 정말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전 세계 방역 모델된 한국, 선거 어떻게 치러야 할지 보여줄 것 같다. 영국의 텔레그래프, 총리가 감염돼서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받아서 퇴원했죠. 조만간 선거 치를 나라들, 한국의 투표 방식을 모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 방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잠복 기간이 뭐 2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전국적인 선거는 처음이지만 과거에 몇 개 역사적 사례가 있더라고요. 1918년 스페인 독감 때도 이제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도 우리랑 비슷하게 이런 상황이어서 다 마스크를 쓰고 이제 투표를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됐고요. 그에 보니까 그때 10월 달에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가되는 시점에서 아마 선거를 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2009년대 신정부 때 지방선거긴 하지만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때는 이제 타미플루 처방했는데 타미플루 처방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더 완화돼서 이제 회복되는 추세를 하는데 선거한 다음 주에는 타미플루 처방이 한 10만 건까지 올라갈 정도로 올라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두 번 사례 모두 다 질병이 막 증가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선거를 치렀던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진정시킨 다음에 이제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한 1, 2주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이라든지 지금 아까 봤던 이스라엘, 프랑스도 이 코로나19가 막 확산 시기에 선거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랑은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면 민성기 의원 지금 다른 나라들 경우에 올해 선거가 예정됐던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우선 뭐 영국이 이제 지방선거를 해야 되는데 5월 예정이었거든요. 예. 이미 1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1년 연기하기로. 그리고 그러면 그 지방 단체장 의원들 임기가 또 그냥 자동으로 연장이 자동적으로 됩니까? 연장되는 거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지방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3월에.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프랑스는 아주 독특해서 2차에 걸쳐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는데 기권율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나간 사람이 56%를 넘어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감염의 위험이 계속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2차 선거는 지금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이 예정대로라면 지금 이 지역별로 각 정당의 예비 선거,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같은 게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도 대개 6월 이후로 연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상 미국의 지금 선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바이든 후보로 거의 확정된 것 아닙니까? 바이든 후보의 경쟁자들이 지금 다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샌더스 의원마저 사퇴했기 때문에 거의 포기를 했기 때문에 두 2파전으로 지금 좁혀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선거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 대응했느냐 잘못 대응했느냐 이게 큰 쟁점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화자찬 방송을 하다가 그 방송사들이 그 생중계를 끊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이 됐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소위 초동 대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대단히 높고요. 특히 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동 대처를 너무 잘못했고 그 전문가들을 무시하다가 미국이 그 감염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 이 코로나19의 한가운데서 선거가 치러지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투표 현장에 나오고 있고요. 제가 봤더니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는 3.3%포인트 투표율이 올라갔고 2시부터 3시까지는 3.5%포인트 투표율이 올라갔어요. 앞으로 4시, 5시, 6시까지는 그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하겠죠? 그럴 수가 통상적으로 있겠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56.5%면 전국 평균 투표율 지난번에는 58%였는데 소장님 한 어느 정도 투표율 기록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한 62, 3포인트 정도. 62, 3%. 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정도면은 60%를 넘는 겁니다. 예, 코로나19의 넘는다고 한가운데도.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높은 투표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쪽에 유리하다라고 소장님 보세요? 지금 투표율 그 자체만 놓고서 어느 쪽으로 유리하다 이래 보기는 어렵고 유불리를 따질 수가 단지 없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번 지방선거 그리고 지난 대선 선거에는 사실 보수 진영들이 투표를 사실상 포기한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투표장에 보수도 일부 나온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이번에 보면은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간에 또 투표 성향이 좀 다릅니다. 해서 사전 투표와 당일 오늘 투표에서 투표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이번 그 양대 정당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래 보여집니다. 예, 오늘 SBS도 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끝나면 바로 선거 방송을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선거 방송의 명가다 SBS는 감히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역대 선거 방송 때마다 SBS의 컴퓨터 그래픽이 정말로 감동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시각이 바로 투표가 끝나고 방송사에서 SBS를 비롯한 방송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내보낼 때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은 가장 이 당이 이겼구나, 이 당이 이겼구나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물론 최종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은 이 출구조사 결과가 틀린 적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장면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건 잠시 뒤에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리고요. 선거 때마다 출구조사 결과가 틀리게 나오는 그 이유, 그 장면들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상파 3사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18.1%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될 거라는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결과 역시 거의 같았습니다. 민석기 의원, 대선과 지방선거 때는 상당히 정확하게 맞추는데 왜
국회의원 선거 때면은 이렇게 빗나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대선은 사실상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인 거죠. 그러니까 변수도 단순하고 대립구도도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좀 예측이 상대적으로 쉬운 그런 측면이 있고요. 총선은 지역구가 253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많으니까 각 지역 변수가 다 다르고 그리고 중앙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역구만의 또 특이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론조사에 잘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그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출구조사 그러면은 출구조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국회의원 선거 때면 한층 더 긴장하시겠습니다. 많이 긴장하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선이나 이 지방선거보다도 이 총선이 더 어렵습니다. 비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집을 짓는 팀한테 집 한 채를 한 달에 지으러 가면 잘 짓습니다. 근데 230채를 지으러 가면은 힘들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번의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가면 갈수록 이 사전 투표율이 자꾸 높아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를 반영할 수가 없다 보니 대단히 어려운 선거 예측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 출구조사가 예,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제가 한번 예. 질문을 드려보겠고요. 지금 이 지난번 선거 결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실제 선거 결과와 출구조사 의석수. 지난번에는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이 선거 전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뭐 과반을 넘어서 180석, 뭐 200석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결과는 122석을 얻어서 민주당, 야당인 민주당이 당시에 한 석을 더 얻어서 일당이 됐었는데 출구조사 결과를 좀 민성규 의원 이게 어떻게 딱 한 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런 범위로 레인지를 나오네요. 둬서 한 20석 이상의 레인지를 둬서 이렇게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가 한 8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국회의원 선거는 맞히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런 방법을 선택을 한 거군요. 대체적으로 그 전에 그 딱 숫자를 정해서 이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 제 경험상으로 보면 총선이 워낙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253개 지역구 가운데 틀리는 곳이 그러니까 승패가 바뀌는 곳이 거의 뭐 20곳 가량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이제 그런 사례가 반복되니까 시청자들한테 좀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때서부터는 그 레인지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게 말이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실제 결과가 하한선 쪽에 가깝게 나왔고요. 민주당은 상한선이라고 각 방송사들이 예측할 때 상한선 쪽에 가깝게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전에 여론조사나 여러 차례 여론조사 실시했을 때 그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예측을 할 때 반영이 돼서 그런 겁니까? 새누리당이 우세하다라고는 분위기가 저기에 반영이 됐던 겁니까? 저 당시에? 소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 부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특징되는 부분이 바로 그렇거든요. 새누리당은 하한선이 실제 결과가 나왔고 민주당은 상한선이라고 했는데 상한선 쪽에 가깝게 나온 거거든요. 네. 저게 이제 이 실제 조사 상황에서 보면은 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뭐 여러 가지 그 오차 요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선거의 경우는 예. 그때 여론의 기류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당시 보면은 선거가 이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이 역전돼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런 어떤 정서가 선거 상황에서도 반영이 되었고 그것이 투표자들한테 그 영향을 미쳐서 내가 볼 때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출구조사에 응해주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4년 전에요? 그렇죠. 4년 전에요? 지난번에요? 예, 지난번에는 새누리당 4년 지지자들이 더 그렇죠. 적극적으로 응했다고요? 예. 예, 그렇게 보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지지율로 하락하는 추세였지만은 집권 여당이었고 그런 어떤 심리적 변수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예, 아까 그 이성규 의원. 레인지와 관련해서 저걸 해석해 본다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선거 때 방송사들의 여론조사는 새누리당이 좀 지지율이 예상보다 빠지긴 했지만 일당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건데 그게 그 직전까지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과반 넘을 거다 이렇게 예상했다가 실제 출구조사해 보니까 레인지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래도 새누리당이 일당은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다가 그게 뒤집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과연 오늘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6시 15분에 발표합니다. 6시가 아니고요. 15분 늦게 발표합니다.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생겼어요.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너무 높았죠. 예, 26.6% 정도가 나왔어요. 예. 이런 높은 사전투표율 그때는 출구조사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전국 어디에다가 투표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걸 과연 보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한 3분의 1 이상이 출구조사가 안 된 상황인데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까?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요인은 뭡니까? 만에 하나 맞출 수가 있다면은 과거 투표에서 출구조사에 나오는 사람의 성향과 이번 선거에서 출구조사에 나오는 성향이 동일하다면은 과거 선거를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만에 하나 이번 선거에서 나오는 사전조사자의 성향과 과거하고 다르다면은 추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잘 없습니다. 실제 26.69%뿐만 아니고 뭐 요즘 부재자 투표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서 투표자나 해외 투표자 이런 걸 합하면 약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층들이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전체 투표자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있고 예. 두 번째는 이번에 보면은 각 당이 이 사전 투표에 이 투표율을 하나의 어떤 선거운동방에 어떤 연관지어서 동의를 한다든가 그랬죠. 그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더 많이 나갔다면은 그거를 추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리 사전투표자가 많아도 사전투표자와 본투표자의 투표상이 동일하다면은 예측하는 데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SBS가 한창 전문가들과 함께 마지막 수기를 할 것이고 뭐 언제 지금 최종적인 결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출구조사 결과 근접하게 나올까요? 아니면은 지난번 선거는 어쨌든 보면은 이 범위별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정확하게 맞췄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네. 지난 출구조사 결과가 그렇거든요. 이번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번조사 비슷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러 보여요. 아, 이번에는 오히려 지난번과 역으로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론조사 결과가 그 지난 8일 여론조사가 가능했을 때 그 이전에 그런 추세가 나왔는데 네. 그러면 이번엔 잘 못 맞출 것이라는 얘기는 어떤 어느 얘기입니까? 쪽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냐 그거는 지금 아마 예를 들어서 본 선거는 어느 당에 유리하다 사전 투표는 어느 당에 유리하다 그거를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아마 선거법상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출구조사 S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이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정확하게 맞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성기 의원 이런 선거방송 준비한 경험이 많으실 텐데 말이죠. 이 마지막으로 이 범위를 결정할 때 전문가들과 어떤 부분을 갖고 숫자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뭐 복잡한 로직이 있는데 이건 거의 영업 비밀에 속하는 예.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총선은 대단히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그 여당이 굉장히 앞서간다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제 경험을 보면 선거 막판에 소위 정권에 대한 견제론이 굉장히 불면서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추세가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의 한가운데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선거가 오늘 치러지고 있고요. 전 세계 코로나19는 조금 전에 민성기 의원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의 선거판을 완전히 뒤흔들었죠.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전 세계 선거판을 코로나19가 뒤흔들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잘 통제를 해서 오늘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선거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은 이 선거 때문에 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선거 방역을 앞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또 교훈이나 이런 걸로 삼아야 될까요? 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오랜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는데요. 이번 선거가 아마 생활 방역이라고 이제 소위 이제 불리워지는 그런 길로 가는 좋은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무사히 잘 치러지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일상생활로 어느 정도 복귀가 가능하다는 그런 신호를 줄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19가 우리의 많은 고정관념을 깨고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해야 되는데 학교가 반드시 2학기로 분리될 필요가 있느냐. 뭐 예를 들면 4학기로 분리될 수도 있고요. 또 생활 방역을 하다가 환자가 늘어나면은 또다시 우리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계획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같은 것도 미리 계획을 좀 짜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선거 방역도 정말 잘 돼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전 세계가 또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선거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긴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도 잠든 밤하늘에 작은 별들이 소근대는 너와 나를 흉보는가 봐. 어제 이 뉴스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딕 패밀리의 나는 못난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 다 아실 겁니다. 딕 패밀리의 리더이셨던 드러머 서성원 씨가 미국 LA에서 별세하셨는데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사망했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이 딕 패밀리의 대표곡 하면 바로 이 나는 못난이 또 다시 만나요. 빠빠빠 이렇게 시작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난이의 가사 중에 사랑을 고백할까 말까 망설이는 나는 못난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투표일입니다. 투표를 할까 말까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다면 혹시 하늘의 별들이 오늘 밤에 나는 못난이, 너는 못난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니까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노래 남기고 만들고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서성환 씨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부터는 SBS의 선거방송 2020 국민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